그게 당신이었군요. 회사 룰이었어요. 당시 구조 조정 때문에 누군가는 해야. 룰이었다고요? 그때 아빠 공장이 휘청였어요. 저는 등록금 덜 내려고 알바를 2개씩 했어요. 룰이 사람보다 위에 있었나요? 체면이 사람보다 위에 있었나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외곽 노후공단 새벽 5시. 차가운 공기가 콘크리트 바닥을 핥고 지나갑니다. 김도현이 녹슨 셔터를 천천히 올리는 소리가 적막한 새벽을 가릅니다. 끼익, 드르륵. 40년 넘게 반복해온 이 소리가 그의 하루를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기계유 냄새, 쇳가루 냄새, 그리고 오랜 세월 이곳에 스며든 땀과 노고의 냄새. 도연에게는 삶의 냄새입니다. 스테인리스 탁자 위에는 오래된 인감 도장과 기름때가 묻은 전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반쯤 비어가는 커피 믹스통과 각설탕이 흩어져 있습니다. 도연은 앞찾기 옆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을 문지르며 중얼거립니다. 그의 손은 거칠지만 단단합니다. 수많은 철판을 만지고 기계를 조작하고 직원들의 어깨를 다독여온 손입니다. IMF 때도 어음은 막지 않았다. 사람을 자르지 않은 게 내 자존심이었어. 그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1997년 겨울, 거래처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했고 협력업체들은 외상값을 재촉했습니다. 그때도 도연은 직원 1명 자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퇴직금을 털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사람들의 생계를 지켰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어떻게 갚아요? 직원들이 울먹이며 말했을 때 도현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갚을 생각 말고 일만 제대로 해라. 사람이 먼저고 돈은 나중이다. 그런 도현이기에 오늘 하루가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딸 수아의 상견례 때문입니다. 문득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교사인 딸 수아가 스테인리스 도시락통을 들고 들어옵니다. 35의 나이에도 여전히 아버지 챙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딸입니다. 새하얀 블라우스에 단정한 치마 차림, 언제나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그녀의 습관입니다. 아빠, 오늘 상견례 잊지 마세요. 예비 사돈님 처음 뵙는 날이잖아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도시락을 받아듭니다. 수아의 눈가에 걱정이 어려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어색해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특히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좋다는 사람 아버지면 나쁜 사람일 리 없어. 수아는 안심이 되지 않는 표정으로 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도연의 어깨는 세월의 무게로 조금 굽어 있지만 여전히 든든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아빠, 오늘 새 양복 입으세요. 찬장 위에 상자 놔뒀어요. 그리고 수아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상대방도 사람이에요. 도연은 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위축될까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런 딸이 기특하기만 합니다. 수아가 나간 후 도연은 찬장 위에 양복 상자를 내려다봅니다. 검은 비닐 포장지를 조심스럽게 벗기니 반듯한 회색 양복이 나타납니다.
오랜만에 입어보는 새 옷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양복을 몸에 대어보는데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봅니다. 거친 손, 햇볕에 그을린 얼굴, 어깨를 구부리게 만든 오랜 노동의 흔적들. 하지만 그 안에는 굴복하지 않는 의지가 있습니다. 수아를 혼자 키우며 지켜온 자존심이 있습니다. 사실 도연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상견례라는 자리 자체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수아의 약혼자는 대기업에 다니는 반듯한 청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 혹시 자신을 우습게 보지는 않을까? 공장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결국 작은 하청업체일 뿐인데 도연은 작업복을 입으며 이런 생각들을 떨쳐내려 노력합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상견례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다 보면 긴장도 풀릴 테고 자신감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앞찾기의 전원을 켜자 웅웅거리는 소리가 공장을 채웁니다. 이 소리야말로 도연에게는 가장 친숙한 음악입니다. 첫 번째 철판을 기계에 넣으며 중얼거립니다. 체면보다 사람이 먼저다. 그 마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겁습니다. 앞으로 만날 사람에 대한 막연한 예감이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도 도연은 일을 시작합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오후 2시 도심 예식장. 화려한 샹들리에가 드리운 별실 안으로 도연이 조심스럽게 들어섭니다. 새 양복을 입었지만 여전히 어색합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수아와 그녀의 약혼자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여기 앉으세요. 수아가 의자를 빼주자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 찻잔과 과자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습니다. 약혼자인 민준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립니다. 아버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다. 수아가 좋다는 사람이니 당연히 만나야지. 도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예의 바르고 차분해 보입니다. 수아를 바라보는 눈빛도 따뜻합니다. 이런 청년이라면 딸을 맡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을 훌쩍 넘겨 문이 열립니다. 키가 크고 품격 있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옵니다. 최상규입니다. 그는 여유롭게 둘러보더니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회사 일이 좀 길어져서요. 상규의 첫인상은 세련되었습니다. 값비싼 시계, 잘 다려진 셔츠, 자신감 넘치는 말투. 대기업 임원 출신이라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도연은 자연스럽게 몸을 곧게 세웁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도현입니다. 최상규입니다. 도현. 아니, 사돈께서 일찍 오셨네요. 상규는 도연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새 양복을 입었지만 감출 수 없는 현장의 냄새, 거친 손, 햇볕에 탄 얼굴. 그의 눈에 미묘한 표정이 스쳐갑니다. 우월감일까요? 아니면 실망일까요? 도연아, 아니. 사돈. 오랜만이군. 그래도 혼사는 격이 있어야지. 갑자기 상규의 말투가 바뀝니다. 처음에는 정중했는데 이제는 편안함을 넘어서 무언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도연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집니다. 처음 뵙는데 오랜만이라니요? 아, 그게
상규는 잠시 당황하더니 웃어넘깁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라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공장 운영하시면서 고생 많으셨을 텐데. 도연은 건조하게 대답합니다. 이젠 친구 모임이 아니라 상견례입니다. 호칭은 지켜주시죠. 상규의 미소가 잠시 굳습니다. 예상보다 만만하지 않은 상대라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곧 다시 여유를 되찾습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사돈, 요즘 젊은이들 결혼 준비하기 참 어렵죠? 집값도 오르고 혼수 비용도 만만치 않고. 상규는 가방에서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를 꺼냅니다. 예단, 혼수는 관례대로 해야죠. 금반지 무게, 한지 장수, 봉투 액수 다 적어왔습니다.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치자 상세한 목록이 나타납니다. 금반지 5돈, 한지 100장, 예단금 300만 원. 하나하나가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수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저랑 오빠는 간소화하려고 해요. 보여주기보단 우리가 살 집과 원칙이 중요해서요. 상규가 눈썹을 치켜 세우며 수아를 바라봅니다. 교사 양반답네요. 하지만 결혼은 교과서가 아니에요. 체면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그 말투가 도연의 귓속을 찌릅니다. 어디서 들어본 듯한 억양입니다. 오만하면서도 상대를 깔보는 듯한 어조. 도연의 가슴 깊은 곳에서 불쾌함이 올라옵니다. 체면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뜻이 우선이 아닐까요? 사돈께서는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는군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상규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말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냉소가 숨어 있습니다. 도연은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민준이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고 끼어듭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미 상의했듯이. 민준아,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는 조용히 있어라. 상규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실립니다. 민준은 움츠러들고 수아는 불안한 표정을 짓습니다. 도연은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속이 뒤틀립니다. 상규는 다시 도연을 향해 말합니다. 사돈, 제가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르지 않아요. 격에 맞는 혼례를 치러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대기업에서 30년. 그 말이 도연의 뇌리를 스칩니다. 갑자기 오래된 기억이 떠오릅니다. 2001년 갑작스런 거래 정지 통보. 그때 전화를 받으며 들었던 목소리. 바로 이런 억양이었습니다. 도연의 독백이 시작됩니다. 이 얄미운 억양. 예전에 우리 공장 거래를 정지시킨 그 전화와 닮았다. 설마. 도연은 상규의 얼굴을 다시 자세히 봅니다. 20여 년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오만한 태도도 그대로입니다. 사돈께서는 어느 회사에서 일하셨다고 하셨죠? 오호전자입니다. 구매부서에서 일했어요. 순간 도연의 심장이 쿵 떨어집니다. 오호전자 구매부서. 바로 자신의 공장과 거래를 끊어버린 그곳입니다. 도연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상규는 도연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계속 말합니다. 구매부서에서는 수많은 협력업체들과 일했어요. 때로는 어려운 결정도 내려야 했고요. 하지만 그게 비즈니스 아니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가 도연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어려운 결정. 그 결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었는지,
이 사람은 알고나 있을까요? 상견례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현은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상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오만한 말투, 그리고 오호전자 구매부서라는 말. 혹시 그때 그 사람이 맞을까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20여 년이라는 세월이 기억을 흐릿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상규로부터 갑작스런 연락이 왔습니다. 은행에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아이들 결혼 자금에 대해 상의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시내은행 상담실. 깔끔한 유리 책상과 가죽 의자가 놓인 공간입니다. 상규는 도연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값비싼 코트를 의자에 걸치고 금태 안경을 쓴 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돈 오셨군요. 앉으세요. 도연이 자리에 앉자 상규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시작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참 힘들죠.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전세금도 만만치 않고 우리가 젊었을 때와는 다른 세상이에요.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수아와 민준도 신혼집 마련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상규가 서류를 유리 책상 위로 밀어냅니다. 시작 자금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신부 명의로 소액 대출만 받으면 됩니다. 제가 보증을 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도연은 서류를 들여다봅니다. 대출 신청서에는 수아의 이름이 적혀 있고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신부 명의요? 수아가 놀란 표정으로 되묻습니다. 그녀도 아버지와 함께 이 자리에 왔는데 갑작스런 제안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네, 요즘은 신용도나 소득을 따져보면 젊은 여성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더군다나 교사시잖아요. 공무원에 준하는 안정적인 직업이니까 은행에서도 좋게 봅니다. 상규의 설명은 논리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왜 하필 딸의 명의여야 할까요? 사돈, 자식들 일에 어른 체면을 얹지 맙시다. 필요한 돈이면 사돈님 명의로 하시죠. 도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딸을 담보로 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상규의 미소가 굳어집니다.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사돈, 세상은 원칙만으로 안 돌아가요. 체면도 관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대출을 받으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대기업 임원 출신이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도연의 가슴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릅니다. 체면을 위해 딸을 이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유리 책상 아래로 도연의 구두 끝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저라도 보증을 서겠습니다. 딸 명의는 좀. 아니에요, 사돈.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장 운영하시는 분보다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분이 은행 입장에서는 더 유리해요. 이해해 주세요. 상규의 말에는 미묘한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공장 운영자보다 교사가 낫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도연은 참고 있던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아가 조심스럽게 끼어듭니다. 죄송한데 제가 직접 판단하고 싶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제 명의로 대출을 받자고 하시니까. 수아 양 결혼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양 집안이 합쳐지는 거거든요.
때로는 집안을 위해 양보해야 할 때도 있어요. 상규는 수아를 바라보며 말했지만 그 시선에는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순간 도연의 뇌리에 오래된 기억이 스쳐갑니다. 거래 정지, 오호전자 구매 3팀, 내선 327. 그날 팩스 소리.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혹시 이 사람이 그때 그 사람일까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불쾌한 기분만 계속 증폭될 뿐입니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섭니다. 오늘은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아이들과 더 상의해보고 연락드리죠. 사돈,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아요. 상규가 다급하게 말하지만 도연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제 딸을 담보로 삼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은행을 나서며 도연은 깊은 한숨을 쉽니다. 수아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 조용히 따라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괜찮다. 다만, 도연은 잠시 말을 멈춥니다. 뭔가 이상해. 처음 보는 사람한테서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든다. 그날 밤 도연은 공장 사무실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뒤져봅니다. 혹시 과거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입니다. 캐비닛을 열고 상자를 뒤지고 파일을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랗게 바랜 서류철 하나를 발견합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01년 오호전자 협력사 거래 정지 통보. 도연의 손이 떨립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서류입니다. 천천히 펼쳐보니 결제선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맨 아래에 흐릿하지만 분명한 사인이 보입니다. 최상. 그리고 내선번호 327.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정황상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상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란 서류철 속 흐릿한 사인이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최상. 그 글씨가 정말 최상규의 것일까요? 20여 년 전의 일이라 확신할 수는 없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노무 담당 박 실장을 불렀습니다. 박 실장은 도연과 함께 15년을 일해온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공장의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실장, 2001년 오호전자 거래 정지건 기억나나? 박 실장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그때의 기억이 좋지 않았거든요.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 공장 직원 절반이 그만둘 뻔했는데요. 사장님이 개인 재산까지 털어서 버텨냈잖아요. 도연은 노란 서류철을 펼쳐 보입니다. 결제선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물어봅니다. 그때 담당자가 누구였는지 기억나나? 구매 3팀 차장이었죠. 이름이 최상규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소문났거든요. 협력업체들 줄줄이 정리하면서 승진했다고. 박 실장의 말에 도연의 심장이 쿵 떨어집니다. 최상규. 바로 그 이름입니다. 의심은 거의 확신으로 바뀝니다. 내선번호도 327이었고요. 그 사람 목소리 참 특이했어요. 뭔가 거만하면서도 차가운 느낌이었죠. 도연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상견례에서 느꼈던 그 불쾌감, 오만한 말투, 그리고 지금 박 실장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맏딸 수아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혼사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도연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혼사가 깨어질까 두렵다. 그날 저녁 도연은 수아 방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노크를 하려다가 손을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하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결국 문을 열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예식장에서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전 마지막 점검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수아와 민준이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객석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상규도 와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여유로운 모습으로 이것저것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꽃장식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하객들이 많이 올 텐데 격에 맞게 해야죠. 음향도 확인해 보세요. 마이크 소리가 작으면 뒷자리에서 안 들려요. 상규는 마치 자신이 주인인 양 행동했습니다. 도연은 그런 모습을 보며 속이 뒤틀렸습니다. 리허설이 끝나고 다과 시간이 되자 상규가 다시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돈, 대출권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신중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단은 체면이고 대출은 현실이에요. 둘 다 챙겨야 명색이 집안이죠. 상규의 말에 도연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체면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도 짜증났고 무엇보다 딸을 이용하려는 태도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딸을 담보로 삼지 마십시오. 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지며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사돈,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다 아이들을 위한 일인데. 아이들을 위한다면 아이들 의견을 먼저 들어야죠. 어른들이 멋대로 정할 일이 아닙니다. 공기가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워집니다. 수아와 민준이 불안한 표정으로 두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수아의 눈에는 이미 물기가 고여 있었습니다. 상규는 잠시 말이 없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립니다. 하하, 사돈께서 참 원칙적이시네요. 좋습니다. 그럼 아이들 의견을 들어보죠. 그는 수아를 향해 시선을 돌립니다. 수아 양, 솔직히 말해보세요. 결혼 준비하면서 돈 걱정 안 해봤나요? 신혼집, 가전제품, 혼수 준비. 만만치 않을 텐데. 수아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버지와 상규를 번갈아 봅니다. 사실 돈 걱정을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사 월급으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 알아서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현실을 봐야죠. 상규는 계속해서 압박합니다. 마치 수아가 순진하고 철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하시죠. 제 딸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딸의 몫입니다. 외부에서 압박할 일이 아니에요. 외부라니요? 저희는 이제 한 가족이 될 사람들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둘의 대화는 점점 격해집니다. 주변 사람들도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중재하려고 나섭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미 상의했듯이. 민준아, 어른들이 말할 때는 끼어들지 마라. 상규가 아들을 향해 날카롭게 말합니다. 민준은 위축되어 입을 다뭅니다. 도연은 그런 모습을 보며
더욱 화가 났습니다. 자식에게조차 권위적으로 대하는 모습이 꼴불견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공장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노란 서류철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확신합니다. 상규가 바로 그때 자신의 공장을 망하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면 혼사는 틀림없이 파국을 맞을 겁니다. 수아의 행복을 위해서는 참아야 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밝혀야 할까요? 도연은 깊은 한숨을 쉽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자신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혼식 하루 전 상규의 집에서 마지막 협의가 있었습니다. 고급 아파트 거실에는 값비싸 보이는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죽 소파, 대리석 테이블,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상규의 경제력을 과시하는 듯한 인테리어였습니다. 도연은 어색하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런 화려한 공간이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수아와 민준도 함께 왔는데 둘 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내일이면 결혼식인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상규가 술잔을 가져왔습니다. 자, 내일 결혼식 전에 한잔 해야죠. 사돈끼리 술 한잔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도연은 술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상규는 연신 술을 따라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안부 인사였지만 점점 무거운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사돈, 요즘 경기가 안 좋죠? 중소기업들 정말 힘들다던데. 그래도 버티고 있습니다. 대출권은 정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한테 부담을 주면 안 되잖아요. 상규는 계속해서 대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마치 이것만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듯이 말입니다. 도연은 술이 들어가니 상규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술잔이 몇 번 돌자 상규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여유로운 모습은 사라지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실 말이에요. 상규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제가 좀 어려워요. 갑작스런 고백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그동안 여유롭게 행동하던 상규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퇴직금 굴리다가 실패했어요. 부동산 투자한다고 했는데 사기를 당했나 봐요. 그리고 민준이 회사 자리도 위험하고. 상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술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 절망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체면은 지켜야죠.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대기업 임원 출신이 쪼들린다고 하면. 그래서 신부 명의로 잠깐만 돌리면.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준이 일어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택배 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최민준 씨 택배입니다. 민준이 상자를 받아 들고 왔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고모였습니다. 어머니 유품 정리하다가 보내는 것이라고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 어머니 유품이군요. 민준이 상자를 열자 오래된 도장과 함께 여러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노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민준이 그것을 꺼내어 펼쳐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죠? 민준의 손에 들린 것은 거래정지 통보서 사본이었습니다. 발신자는 오호전자 구매 3팀 차장 최상규였습니다. 수신자는 여러 협력업체들이었는데 그 중에 도현정밀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게 당신이었군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여 년을 품고 살아온 상처의 진범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상규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더듬거렸습니다. 그건 회사 룰이었어요. 당시 구조조정 때문에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었고 룰이었다고요? 수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아빠 공장이 휘청였어요. 저는 등록금을 덜 내려고 아르바이트를 2개씩 했어요. 아빠는 매일 밤늦게 들어와서 한숨만 쉬셨어요. 그게 룰이었다고요? 수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존경했던 예비 시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를 힘들게 했던 장본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룰이 사람보다 위에 있었나요? 체면이 사람보다 위에 있었나요? 수아의 질문에 상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떨궜을 뿐이었습니다. 민준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연인의 아버지에게 그런 상처를 준 사람이라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정말인가요? 민준아, 그건 정말인가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아버지에 대한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도현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궁금해했던 일의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사돈, 잠깐만요. 이야기를 해야. 무슨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까? 이미 다 끝났습니다. 도연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수아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아빠. 수아야, 집에 가자. 상규의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이 결혼식인데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이. 민준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상규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감춰왔던 과거가 드러났고 내일 결혼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도현과 수아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의 뺨을 스쳤습니다. 아빠, 어떻게 하죠?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어. 도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혼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할 기회가 왔지만 그것이 딸의 행복을 대가로 한다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날 밤 도연은 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있기가 답답했거든요. 수아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고 도연도 딸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차라리 익숙한 공장에서 생각을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밤 11시 공장은 적막했습니다. 앞차기 모터만 낮게 웅웅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빈 작업대에 앉아서 멍하니 기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삶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20여 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갑작스런 거래 정지 통보, 당황한 직원들, 밀려드는 외상값 독촉. 그때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요. 도현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공장을 지켜냈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상규였구나. 도현은 중얼거렸습니다.
복수할 기회가 왔습니다. 내일 결혼식을 망쳐버릴 수도 있고 상규를 공개적으로 망신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수아는 어떻게 될까요? 도연의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자존심은 지켰습니다. 진실도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딸의 행복을 포기해야 한다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자존심은 지켰다. 그런데 그 자존심이 내 딸의 목줄이 될 순 없다. 도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지켜야 할 건 체면이 아니라 원칙이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전화드려서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다. 무슨 일이냐? 아버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사과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민준에게는 죄가 없는데 아들이 아버지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민준아, 내가 사과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가 저지른 일인데요. 내일 결혼식은 어떻게 하죠? 그 질문에 도연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내일 수아랑 같이 와라. 이야기할 게 있다. 전화를 끊고 도연은 수아를 불렀습니다. 딸과 진솔한 대화를 나눠야 할 때였습니다. 수아가 공장으로 왔을 때는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것을 보니 많이 울었나 봅니다. 아빠, 어떻게 하죠? 내일 결혼식인데. 수아야, 아빠가 결정한 게 있다. 도연은 딸을 작업대에 앉히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혼수, 예단 내려놓자. 청첩장에 적자. 혼수 없음, 예단 없음이라고. 빚과 선택은 너희 둘이 함께 진다고. 수아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너희 둘이 어떻게 사는가야. 보여주기 위한 결혼 말고 진짜 함께 살아갈 결혼을 해라. 도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민준이 도착했습니다. 그의 표정도 심각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민준아, 너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내 아버지와 싸워야겠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각오하고 왔습니다. 집을 팔아서라도 아버지 빚부터 막겠습니다. 그리고 신부명의 대출은 절대 없습니다. 도연은 민준의 결의에 찬 모습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이 청년이라면 수아를 맡겨도 될 것 같았습니다. 수아도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보여주기보다 살림을 지키겠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믿어주세요. 도연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아이들이라면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일 상규와 마지막 정리를 하자. 하지만 그 전에 할 일이 있다. 도연은 노란 서류철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진실을 외면한 결혼은 오래 못 간다. 내일 복도에서 끝을 보자. 다음 날 새벽 도연은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딸의 결혼식이기도 하고 20여 년 묵은 한을 정리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도연은 다짐했습니다.
체면보다 사람이 먼저다. 오늘 그 원칙을 지키자. 수아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순하고 깔끔한 옷을 입었습니다. 과도한 장식보다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택한 것입니다. 아빠, 준비됐어요. 그래, 가자. 부녀는 함께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이겨낼 작정이었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하니 이미 하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아마 어젯밤 일 때문에 소문이 났나 봅니다. 도연은 상규를 찾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대화를 나눠야 했습니다. 20여 년의 한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원칙을 세워야 했습니다. 예식장 복도는 하객들의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에게는 그 소리가 멀게만 들렸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상규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20여 년 묵은 한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복도 한쪽에서 상규를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어젯밤 가져온 노란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아와 민준도 함께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상규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깨는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어젯밤 잠을 못 잤나 봅니다. 사돈. 상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도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사돈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아직 그럴 자격이 안 됩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복도에는 4사람만 남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서류 사본을 상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2001년 거래 정지 통보서. 상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돈. 아니, 도연 씨. 제가 먼저 무릎 꿇진 않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상처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진실 앞에서 무릎 꿇을 순 있죠. 오늘 누가 고개를 숙여야 합니까? 상규는 서류를 바라보며 입술이 떨렸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도현 씨, 저는 20여 년 전 그날을 기억하세요? 팩스 한 장으로 사람들 인생을 바꿔놓은 그날을.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제 직원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가족들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들이 일자리를 잃을까봐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아세요? 상규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협력업체를 정리했던 그 시절. 그는 그저 회사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이런 사연이 있었다니. 도현 씨,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그 말로 끝인가요? 도연의 분노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수아가 아버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아빠, 진정하세요. 하지만 도연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왜 딸 하나 키우느라 평생을 허리 굽히고 살았는지 아세요? 왜 새 옷 한 벌 사입지 못하고 살았는지 아세요? 상규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한 가정에 이렇게 큰 상처를 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상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숫자만 봤습니다.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식장 복도 문턱에서 완전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땀이 턱끝에서 떨어졌습니다. 신부명의 대출은 취소하겠습니다. 집을 처분해서라도 제 빚부터 막겠습니다. 상규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식 사과문을 내겠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지겠습니다. 민준이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책임지겠습니다. 저희 부부의 원칙이 먼저입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잘못을 아들인 제가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도현은 그런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복수는 이루었지만 기분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도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거래 정지로 베인 상처, 우리 둘이 함께 꿰맵시다. 상규가 고개를 들어 도현을 바라봤습니다. 옛 협력사들 찾아가서 사과하고 우리 회사 이름으로 상생 장학금을 만듭시다. 현장에서 일하던 아이들이 공부를 이어갈 수 있게 말입니다. 도연의 제안에 상규는 놀랐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치유를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평생 노력하겠습니다. 상규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그는 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예식장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시간을 물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식이 곧 시작되어야 하는데. 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진행합시다. 상규가 놀란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습니까? 괜찮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도연은 수아와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좋은 복수야.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의 넓은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민준도 깊게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좋은 남편이 되겠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의미의 시작이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작이었습니다. 복도에는 잠시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예식장에서는 새로운 희망의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예식장에서의 그날 이후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수아와 민준의 결혼식은 예상과 달리 소박하지만 의미 깊게 치러졌습니다. 화려한 장식 대신 진심이 담긴 축복이 있었고 비싼 예단 대신 서로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2번째 결혼식 날입니다. 첫 번째는 급하게 치른 것이었다면 오늘은 제대로 준비한 진짜 결혼식입니다. 청첩장 뒷면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혼수, 예단 없습니다. 두 사람의 약속과 양가의 사과로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혼수와 예단 없는 결혼이 있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홀가분했습니다. 식장 한쪽에는 특별한 배너가 걸려 있었습니다. 상생 장학금 안내 현수막이었습니다. 도현과 상규가 함께 만든 이 장학금의 첫 번째 수혜자는 과거 하청업체 기사님의 딸이었습니다. 공고등학교에 다니는 그 학생은
기계과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 학생의 아버지가 도연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20년 전 거래 정지로 일자리를 잃었던 그는 지금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게 어른들의 책임이죠. 도연의 대답에 상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상규는 많이 변했습니다. 오만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진심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신랑 아버님이신 최상규 씨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상규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또렷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체면이 사람보다 먼저였던 사람입니다. 갑작스런 고백에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결혼식에서 듣기 어려운 말이었거든요. 과거에 제가 내린 잘못된 결정으로 많은 분들이 상처받았습니다. 특히 사돈 어른께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상규는 도연을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그 체면을 내려놓습니다. 사과는 용서의 시작일 뿐, 변화는 평생의 숙제임을 압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감동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제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평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체면보다 사람을, 거래보다 관계를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상규가 단상에서 내려오자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도현도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진짜 의미는 따로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약속했던 일을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시작해 볼까요? 도연이 말하자 상규와 민준,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부터 과거 협력사들을 찾아다니며 사과하는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공장이었습니다. 20년 전 거래 정지를 당했던 업체 중 아직 문을 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장님 계십니까? 도연이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나온 사람은 6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도연을 보자 반가워했습니다. 도연이, 오랜만이네. 결혼식 끝났나? 네, 형님. 소개할 사람이 있어서 왔습니다. 도연이 상규를 앞으로 불렀습니다. 상규는 긴장한 표정으로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상규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들은 순간 공장 사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그때 그 사람인가? 네, 맞습니다. 20년 전 거래 정지 결정을 내린 사람입니다. 상규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늦었지만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공장 사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런 거래 정지로 회사가 위기에 빠졌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어. 공장 사장의 목소리에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직원들 월급 주지 못해서 집에 못 들어간 날이 한두 날이 아니었지. 상규는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공장 사장이 상규의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맙다. 사과받을 생각은 없었는데 이렇게 직접 와주니까 기분이 좀 다르네. 그는 도연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도연이가 좋은 일 한다더라. 장학금 만든다고 하던데. 네,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방문은 의외로 따뜻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곳이 이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곳은 문을 닫았을 수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냉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질녘 네 사람은 공단 하늘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노을이 공장 굴뚝들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작일 뿐입니다. 상규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겠지만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체면 대신 사람, 거래 대신 관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지. 공장으로 돌아온 도연은 오래된 앞찾기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 기계 소리 대신 신랑 신부의 웃음소리가 공장에 퍼집니다. 수아와 민준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흉터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흉터도 내 몸의 일부다. 우린 그 흔적으로 서로를 알아볼 것이다. 도연의 독백이 공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처는 남아있지만 이제 그 상처를 통해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재미있는 사연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의 파편이었습니다.